저희 다음으로는 이제 10년 후 대한민국의 경제, 비즈니스와 직업의 변화, 우리 그 세계적인 교수님인 김용준 교수님께서 미래를 예측하시는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대학 김용준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기대했던 오디언스는 한 20대에서 30대 젊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대, 30대가 의외로 작네요. 네. 약간 좀 뭐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지금 우리 요현 대표가 설명을 잘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미래 세대, 우리 MZ 세대, 오늘 또 사실은 Gen Z라고 하는 세대가 뭘 원할까 이런 얘기를 못 기억하고 좀 하고 왔거든요. 근데 미래 세대가 원하기보다는 그들은 그렇게 키워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래 세대, 뭐 MZ 세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의견은 그냥 나타난 거예요. 유원 대표가 생존하고 뭐였었죠? 존중, 자아 실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구조와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넘어오죠. 그래서 요새 이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어보는 단어가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죠. 이해관계다, 자본주의. 이제는 자본주의가 주주만을 위한 자본주의가 아니다. 이해관계자를 위한 자본주의다. 그것을 대표하는 용어가 ESG라는 겁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은 기존에 우리는 프로덕트, 뭔가 만들어서 소유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사람들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용해. 내가 예컨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있으면 돼요. 근데 굳이 차 갖고 있을 필요 없어. 이런 게 사실 젊은 세대들의 일반적 생각이에요. 서비스로 간다. 그래서 이거를 일컫는 대표적인 단어가 온디맨드라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김용진의 디지털 미래 경제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는 몇 명 안 돼요. 제가 워낙 이 선전을 안 하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잘 아시게 될 텐데 온디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온디맨드라고 하는 무엇인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거의 자원 구조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유현 대표 그런 얘기했죠. 왜 한국에서는 AI 무풍이 되냐, 안 잘리느냐. 첫째, 노동법상 자를 수가 없죠. 둘째, 우리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아날로그적 방식이에요. 그게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 다릅니다. 근데 이 디지털은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런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많이 설명 안 할게요. 주주 말고 너와 관계 있는,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을 해라. 이거잖아요. 다음 장. 그래서 나타난 게 요런, 이 사람 보이나? 요런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한국에서는 2019년, 저기 미국에서는 2018년부터 어떤 열풍이 불었죠? ESG라는 단어가 막 하루 눈 뜨면 매일 아침 뉴스에 나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기후 변화를 사람들이 느껴서 이게 큰일 났다. 우리가 지구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죽겠다. 이래서 천만의 말씀이죠. 왜요? 돈이 움직였다. 여러분 돈이 움직였어요. 돈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ESG, 여기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는 겁니다. ESG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에는 우리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투자해야죠.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은행들 또한 요새 이제 가장 대표적인 ESG 상품이 뭐냐면 옛날에는 뭐 그린 채권, 이런 사회 채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ESG 연계 채권, ESG 연계 대출 이런 금융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ESG랑 전혀 관계없는, 탄소 중립이랑 전혀 관계없는 기업이 자 우리는 앞으로 탄소 중립을 하는데 요만큼 낮출게요. 이렇게 목표를 제시해요.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이자율을 0.5% 깎아줍니다. 이런 방식의 이제 돈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했던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뭐 그 지속 가능 테마 투자라든지 소셜 임팩트라든지 이거 뭐 기존에 가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커지면서 돈이 움직이니까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돈은 왜 움직일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ESG 투자를 하는 기업한테 투자를 했더니 퍼포먼스가 훨씬 좋더라. 즉 돈을 더 많이 벌어주더라. 라고 하는 게 증권가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흐름은 온디맨드라고 그랬죠. 아까 이제 다양성 이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이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게 언제냐면 대량 생산의 최정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1980년대쯤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과거에는 우리가 크래프트 프로덕션이라고 그래서 전부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수제 자동차, 모든 게 다 수제. 그런데 1913년 즉 포드가 자동차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됐고 본격화됐고 거기서부터 55년까지 지나가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극대화됩니다. 자,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고객 지향성,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처음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이제는 대량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그 제품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을 잘게 해서 그 세그멘트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나온 흐름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요현 대표가 얘기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다 했어.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필요한 뭔가를 해줘. 이렇게 기업들한테 요구하기 시작하고요. 정치 체제에서도 정부나 국회 이런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뭘 해줘. 우리 정의 필요 없어. 정의. 자, 지금 청년 세대들이 얘기하는 정의와 우리 세대가 얘기하는 586인가요? 네, 586 세대가 얘기하는 정의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요, 사회정의, 옳지 못한 거, 불의에 저항하는 걸 정의라고 했고, 지금 세대는 나한테 불리한 게 정의예요. 나한테 불리하면 정의가 아닌 거예요. 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경제도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온디맨드 서비스라는 게 나왔는데, 온디맨드 서비스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래? 그게 기업이건 정부건 상관이 없어요. 해줘 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이 세대들이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 같은 세대, 586 세대는 싸가지, 죄송합니다, 건방진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개념이 없어. 저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그죠? 자, 그런데 이 온디맨드 서비스라는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능이 있어야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AI, 빅데이터 AI라는 영역이고 커넥티비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5G, 6G로 하는 통신입니다. 요게 돼야 컨텍스트, 즉 상황의 스페시픽한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시간, 내가 처해 있는 문제를 알고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온디맨드 서비스거든요.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흐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미 25년, 30년 전부터 흘러온 겁니다.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부터 쭉 흘러온 거예요. 그때의 이름이 뭐냐? 제품의 서비스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거예요. 우버. 이게 뭐죠? 에어비앤비는 자기가 프로퍼티, 호텔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스피탈리티 컴퍼니죠. 호텔 회사예요. 우버. 자기가 차량을 한 대도 안 갖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죠. 뭡니까? 다른 자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제품의 서비스화. 여러분 요새 뭡니까? 정수기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서비스로 받잖아요. 차도 지금 렌탈 서비스 엄청 많이 들었죠. 리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소프트웨어가.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다 관리했는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비스의 제품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이게 두 가지가 디지털로 일어나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게 나왔고 이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AI,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 AI라는 것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 얘기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용진. 네, 그래서 아까 세계적인 학자로 얘기한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온 방향을 보면 통제 수단, 오프라인에서 통제를 하느냐, 온라인에서 통제를 하느냐라는 게 있고, 통제 범위, 정보를 통제하느냐, 실물 세계를 통제하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해왔던 거는 전부 다 데이터 기술들이에요. 제가 이제 1989년에 회사를 들어갔더니 그때 우리 하는 건 다 손으로 회계를 수기를 손으로 해요. 그리고 펀치를 해갖고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좀 적어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조금 연식이 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화라는 이름으로 뭐가 나냐면 인터넷이 사실 목격하던 게 1994년이란 말이에요. 넷스케이프라는 웹브라우저가 상용화됐을 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얘가 되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A라는 서점에 A라는 책이 몇 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디지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데이터 관리하는 게.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여기 자동화의 대가 있는 우리 박환구 단장님도 와 계시지만 자동화라고 하는 건 이제 프로세스, 오프라인의 프로세스를 통제하는 기술이에요. 프로세스를 통제를 했는데 이게 디지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품 기술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저거는 우리가 스마트 제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스마트 제품은 이제 스마트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런 게 이제 다 AI, 뭐 디지털 트윈 이렇게 불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이제 제가 정의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온디맨드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기 위한 거다. 저 온디맨드 서비스란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사회의 문제이든 조직의 문제이든 그 조직이 처한 상황, 즉 시간과 장소, 형태로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생산이 굉장히 효율적이 돼야 돼요. 그게 서비스든 제조든. 그리고 실제로 고객이 직접 참여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업이 갖고 있는 소재, 자원, 프로세스를 표준화, 첫째, 모듈화, 디지털화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차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으로 지금 차 문 열고 닫고 시동도 켰다가 켜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집에 전등도 켰다 끄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런 겁니다. 이해돼야지만이 실제로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예컨대 24시간 이내에 99.7%를 생산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게 넘어오세요. 뭐 요거는 사실은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기업들이 이렇게 변해 왔다. 여러분 넷플릭스 있잖아요. 넷플릭스. 요새 OTT 저 걱정이 좀 많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4년간 3조 2천억씩 투자하겠다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컨텐츠 C를 말리겠다는 얘기거든요. 5년 후에 떠납니다. 넷플릭스가. 왜냐하면 우리는 판권이 없어요. 넷플릭스하고 하면 우리가 판권을 못 가져요. 오리지널리티가 우리한테 있지만 우리는 판권을 못 가지고 넷플릭스만 가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컨텐츠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이게 대양 OTT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넷플릭스가 처음에 1997년에 헤이스팅스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랬더니 못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거 배송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3불 55에 내가 비디오를 하나 빌리는데 배송비가 5불이야. 그럼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98년에 시작합니다.
왜요? DVD라는 게 나왔거든. DVD는 우표 붙이면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구조 때문에 제품의 디지털화가 돼서 됐다. 그리고 그 모든 프로세스를 매니지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죠.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넷플릭스가 만드는 대부분의 컨텐츠는요 99.9% 성공합니다. 왜요?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플롯을 좋아하는지, 어떤 배우의 특성을 좋아하는지, 어떤 감독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공할 수밖에 없죠. 생산 운영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사실은 하나를 빼놨는데 거래 디지털화라고 하는 게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좀 복잡해서 뺐습니다. 예,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한 틀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인 거죠. 우리 요현 대표가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챗GPT라는 거는요 그냥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머신은 아닙니다. 분명히 얘는 확률 머신이에요. 확률 머신. 단어들의 조합,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단어들의 조합을 하고 가장 특정 단어와 같이 잘 갈 수 있는 단어를 확률적으로 찾아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엉뚱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얘는 지가 거짓말하는지 몰라. 당연히 모르죠. 그 다음에 언어에 기반한 모델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사람이죠, 사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놨어요. 역사상으로. 신화부터 시작해서 로마 신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화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만들어내는 거야. 그 언어 구조 속에 이 언어를 가장 잘 맞춰가는 확률 모델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지 당연히.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진짜로. 자, 그런데 그거 말고 GPT 제너럴 AI 말고 더 중요한 건 펑셔널 AI들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조에 사용되는 거, 분야별로 사용되는 AI들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그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되죠. 이게 AI가 급격하게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GPT라고 하는 그런 언어 모델 말고, 언어 모델이 기반한 거 말고 펑셔널 AI를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자, 이런 AI를 사용하면 제조 환경에서 사람 없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프로세스를 optimization 하는 건, 거의 모든 AI는 다 optimization, 즉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기반해서 최적화를 하는 게 AI니까 해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거 당연히 AI 할 수 있겠죠. 특히 지식 서비스라고 하는 영역들 엄청나게 감소를 할 거예요. 100%. 그리고 이 문제는 이거죠. AI를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는 회사, 즉 AI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는 회사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할 거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아마존, 구글, MS, 지금의 이 플랫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워를 가지게 될 거다. 이런 고민들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사람이 했다면 이 서비스를, 지금은 이제 이런 펑셔널 AI들이 디지털 기술과 한꺼번에 같이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산업이 급격하게 전환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예측에 기반해서 다음 어떤지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잘하는 회사가 돈 많이 버는 회사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회사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AI가 도입되면 고용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지털 기술 발달하면 고용이 줄어들 거다. 근데 실제로 실업률은요 2008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막 발전하면 실업률이 확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실업 인구는 점점 증가해요.
왜 그럴까요? 개발도상국들에서 이제 인구들이 점점 이 젊은 인구들이 점점 이제 성장을 해서 경제활동 인구의 편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핵심은 온디맨드인데 이게 여러분들 기고업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면 연극하면 뭐 대본 쓰는 사람, 조명 연출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모여서 하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될 거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유연성이 필요해지고 새로운 것도 막 나오고 조직과 개인이 아니고 개인 대 개인, 즉 everybody does everything 이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다.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은 내가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 뒤에는 리소스가 디지털 리소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o Frontiers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우리 장관님 혹시 No Frontiers 아십니까? 메리 블랙이라고 아일랜드의 그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정말 목소리 예쁘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그러니까 너의 영혼을 가두지 마. 그런 거예요. 헤븐이 있는데 헤븐이 네 눈동자에 보여. 뭐 이런 노래, 이제 그런 노래예요. 되게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혹시 나가셔도 한번 들어보세요. No Frontiers. 경계가 없다. 정말 경계가 없습니다. 이게 될 거예요. 다음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패시미스틱, 비관적 시나리오. 자, 그래서 2025년까지 아마도 실업률이 10%까지 뛸 거다. 그래서 전 세계 4억 3,200만 명의 그 실업자들이 생기고, 이 사람들 곱하기 한 3, 4 정도 하면 약 13억 명이 극심한 빈곤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하나 있고요. 다음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요건 잘 아실 거예요. 코끼리 커브라고.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이게 뭐 때문입니까? 백인 중산층들이 분노했기 때문이죠. 왜 백인 중산층들이 분노했을까요? 중산층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 보시면 알아요. 소득 분포의 백분위가 요거가 75, 85, 95 요 영역이 백인 중산층들이거든요. 근데 없잖아요 지금. 선진 중산층이 몰라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이 분노를 한 거죠. 내 잡을 찾아다오. 그게 정부의 역할이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 요한 대표 잘 얘기했어요. 그럼 나무 뭘 해야 되는 거야? 에 대한 답을 못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블루 칼라 잡이 사라지고 이제는 화이트 칼라 잡이 사라지는 시대가 왔다. 이게 패시미스틱, 비관적 전망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잡들이 어디서 없어질까? 한번 보죠. 일단 여기 빅데이터, 딥러닝, 감성 컴퓨팅,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그리고 자동 통역 요 영역을 보면 얘가 제일 높아요, 그죠? 저기가 아마도 의료, 법률, 금융, 교육, 상담 이런 데들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게 될 거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의외로 여기 있죠. 스마트 머신인데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인 비서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학습 적응 로봇, 물류 자동화 로봇, 무인 택배, 요거 전부 다 로봇인데 AI에 기반한 로봇이거든요. 물론 스탠드얼론 AI일지 아니면 커넥티드 AI일지 그건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여기는 대체율이 굉장히 낮아요. 저 대체율이 되게 낮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니까 저런 로봇이 오는 게 필요하다. 즉 우리는 그런 레이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 대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요 영역은 다 화이트 칼라 잡이 위쪽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이런 것들도 고용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런 얘기합니다. 애가 의대 간다 그러면 절대 가지 말아라 그래라. 변호사 한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래라.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자, 다음요. 다음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질 거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 대부분 기술과 자본의 게임이고 기술과 자본은 선진국에서 소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난한 나라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가난해질 거다. 다음.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갈등과 싸움이 만연한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너무 비관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보죠. 다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앞으로 우리는 말이야, 이 기계와 생산과 소비 간의 밸런스를 만들어내게 될 거야. 어떻게? 기계와 인간이, 로봇과 인간이, AI와 인간이 공존하면서. 여러분, 다음이요. 자, 그리고 우리 새로운 잡들이 엄청나게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로봇세, 인공지능세와 같은 걸 도입해서 기본소득을 주게 될 거야. 이거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소득, 베이직 인컴을 주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즐거운 일을 하면 돼. 즐거운 일 찾으면 돼.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다음이 이게 non-productive jobs인데요. 여러분 아담 스미스라고 아시죠?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책에 뭐라고 써졌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생산적인 일이 있고 비생산적인 일이 있다. 생산적인 일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비생산적인 the others, 그 외 모든 일을 얘기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건 비생산적이라고 아담 스미스가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요 비생산적인 자, 음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깜짝 놀랍니다. 제가 아는 친구 하나 결혼을 했는데 여자애가 남편이 작곡가예요, 작곡가. 매달 4천만 원씩 번다 그러더라고. 엄청나게 히트해가지고 빌보드 차트 뭐 2위 뭐 올라가고 1위 올라가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비생산적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죠?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주고 사람들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면 생산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AI 출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평온한 시대,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될 거야. 이런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투표를 하십니까? 패시미스틱 1번, 부정적인 거 1번, 긍정적인 2번.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2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2번이 조금 더 많은 걸로, 2번이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고민이 되죠. 그래, 그러면 어떤 일들이 우리가 더 많이 생길까? 이렇게 저도 이번에 겁니다. 더 평화롭고 더 많은 일이 생기고 더 행복한 일이 생기려면 어떤 일들이 많아질까? 제가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모빌리티 온디맨드, 익스프레션 온디맨드, 나울리지 온디맨드, 메디슨 온디맨드, 프로덕트 온디맨드, 온갖 온디맨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모빌리티 온디맨드는요, 이제 우리가 아마 2025년부터 김포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데 UAM, 그러니까 Urban Aerial Mobility라고 하는 드론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동하는데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서비스. 아니면 Last Mile Mobility라 그래서 뭐 세그웨이 같은 1인용 모빌리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화될 거다. 그래서 이제 도시 구조도 바뀌겠죠. 그런 서비스가 무한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 만드는 사람이 요새 이제 3D 프린팅 되잖아요. 3D 프린팅으로 아주 좋은 괜찮은 모빌리티 그 비클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딴 사람한테 제공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그다음에 이제 뭐 익스프레션 온 디맨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할 방법이 없다. 근데 내 생각 나오는 거를 홀로그램으로 좀 보여주면 안 될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다. 뭐 스마트폰 꺼내면 화면이 열린다. 이런 거 말고 화면이 열린다. 뭐 이런 거 다양하잖아요. 아까 우리 유현 대표가 재밌는 얘기했죠. 우리는 미션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다. 정말이에요. 그런데요, 미션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개념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개념화.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 세. 물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세종대왕께서 한글이라는 걸 만드셨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개념입니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근세에 들어와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역량은 우리한테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는 계속 패스트 팔로워였지 퍼스트 무버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개념들에 따라서 무엇인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면, 근데 여기 이게요 전부 다 디지털 인프라예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도 있고 거기에 AI 클라우드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도 있고 그리고 패블리스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네,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푸드 온 디맨드 같은 건 이런 거예요. 요새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가장 핫했던 비즈니스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푸드 비즈니스. 무슨 푸드 비즈니스? 여러분 이런 거 비욘드 밋, 뭐 임파서블 푸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다 뭐예요? 공기, 물, 단백질만 갖고 대체육을 만드는, 배양육도 만들고 대체육도 만들고, 그죠? 연어도 만들고 참치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재밌는 거, 내 DNA를 알아. 이미 인간지능 프로젝트를 통해서 DNA 99.9%다 밝혀졌어요. 내가 살아온 환경을 알면 거기다가 이 음식에 뭐를 맞추면 될지를 알아요. 푸드 온 디맨드. 내가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을 가장 유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파이낸스 온 디맨드는 요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핀테크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은행, 증권회사 이런 데 가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여기 앉아서 돈 보내고 돈 받고 예금하고 뭐 투자하고 이거 하고 싶어. 그런 거죠. 핀테크가 그런 겁니다. 네,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이 꼬마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인형. 그러니까 스터프트 애니멀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봉제 인형이에요. 봉제 인형.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아빠한테 이거 하나 사줘요.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가 전체 다 하면 1억 듭니다. 1억. 왜요? 이 봉제 인형을 만드는 지금의 구조에서 봉제 인형을 만들려면 일단 1,000을 사야 돼요. 근데 1,000 이하들을 사면 염색을 안 해주겠죠. 공장에 갖고 가면 안 해주겠죠. 그럼 2,000야드를 사야 돼. 그 공장이 만들어주니까. 공장은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2,000야드를 샀어. 염색을 했어. 그 다음에 그거를 자르려면 금형이 필요해. 몰딩이. 금형 5천만 원. 다 하니까 1억 들어요. 1억. 근데 이걸 디지털 기술을 썼어요. 여기 하면 디지털 디자인, 여기 인공지능 들어갑니다. 자, 인공지능의 디지털 디자인하고 디지털 프린팅하고 디지털 커팅하고 나머지 봉제만 사람이 해서 보내줘요. 얼마? 100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네, 다음이요. 요새 공장에 가면 공장도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멘스라는 이제 독일 공장이 있는데 여기 하면 대부분 다 로봇이 움직여요. 이 로봇들은 커넥티드 돼 있어요. 근데 비전은 전부 다 뭐야? AI잖아요. 자동차처럼. 그래서 이제 이 시멘스라는 공장은 뭘 하냐면 고객이 주문을 합니다. 고객이 디자인을 해요. 그리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99.7%의 제품이 만들어져서 출하가 됩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쓰는 거죠. 자,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요게 이제 이 시멘스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처럼 돼 있는데 요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데요. 그림처럼 되는데 데이터는 다 데이터. 완벽하게 저 기계의 물적 특성과 동적 특성을 다 반영한 그림, 디지털 트윈. 이 기계랑 똑같은 거. 이런 기계, 그다음에 공정, 사이트, 요거를 완벽하게 디지털로 구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 돼. 저기 버튼 켜. 그럼 버튼 켜주는 거야.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대적으로 변화가 올 게 스마트 시티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많은 도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도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네옴 시티라는 건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돈이 많은 나라라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뭐 거기에 운송 수단부터 시작해서 물 관리, 전기 관리, 모든 의료 관리 뭐 이런 모든 관리들이 이렇게 스마트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다음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직업들이 생기느냐? 뭐 이런 직업들이 생겨요. 프로페셔널 트라이버.
사람들을 모아서 프로젝트 하는 사람, 그것만 하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플랫폼 디벨로퍼도 만들어지고, 그다음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프랙티셔너, 이게 비즈니스를 그 안에서 바꾸려면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전혀 생각하고 들어보지 못한 직업들이 막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런 건 3D 프린터 테크니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커스터머 메이커. 커스터머 메이커가 뭘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넘어가시죠. 그래, 이제 모빌리티만 해도 이런 거예요. 이게 모빌리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텐데, 차 하나에 모든 펑션을 집어넣는, 뭐 콜센터, 전화, 쇼핑, 모든 걸 집어넣는 이런 형태로 모빌리티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이요. 그게 아니고 이제 모빌리티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하나가 딱 네트워크로 가운데 있어서 이런 거죠. 뭐 내 차가 있는데, 야, 나 지금 여기서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러면 여기서 나갈 때는 좀 더우니까 걸어가야 되니까 펄스모빌 타고 와서 어디 가면 드론이 한 대 있을 거야. 그거 타고 가, 학교까지. 뭐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 차가 자율주행차인데 차 타고 가서 놔두면 콜이 와요. 야, 누가 어디로 간대더라. 그 근처에 있는 누가 있으니까 네가 가서 태워주고 다시 또 나 이제 퇴근할 때쯤 들어오는 거죠. 뭐 이렇게 모빌리티 오퍼레이터가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온디맨드 형태로. 그러면 오늘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아이디어를 우리가 내야 될까? 이제 온디맨드라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푸드 온디맨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집에 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 근데 내가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은 라면인데 그냥 라면이 아니고 인도식 카레와 라면을 섞은 뭔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주문을 했어. 그러면 특장차예요. 특장차. 그거를 요리한 특장차가 우리 집 쪽으로 와요. 내가 야 언제 도착한다 그러면 우리 집 쪽으로 와서 요리를 딱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먹으면 되니까. 자, 온디맨드 서비스란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게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가게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바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차들과 vehicle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는 형태로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냐? 첫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지만 사람이 없는 인공지능이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세 번째, 그럼 자원을 어떻게 써야 되지? 과거와는 자원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해를 해야 된다. 최근에 제가 뭐 국제학회 그 ICSB라고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라고 하는 데서 하는 월드 컨그레스가 있어요. 거기서 발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패서프로너십이라고, 아까 우리 요엔드 솔로프로너라고 했잖아요. 저는 패서프로너, 평화를 만드는 기업가. 어떻게 할 거냐? 평화를 만드는 기업가는요,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기업 문제,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은 내 자원이 아닌 커뮤니티 리소스로 활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창의성 굉장히 필요하고 협력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야 하고 적응성이 굉장히 뛰어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데이터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학습을 시켜서 나한테 유리한 결로 내가 그 현상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를 공부해야 된다. 공부. 네,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 열정을 갖고 장표를 많이 준비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좀 들어오던가요? 네,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그게 하나라도 잡히셨으면 다행이고요. 안 잡히셨으면 여기 끝인가? 다음 장표가 네, 여기 연락처가 있습니다. 네.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 역시 세계적인 교수님. 노벨상은 언제 받으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시프트도 말씀해 주시고 그거 패스메스틱과 이제 포지티브한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저희 청중들이 지금 질문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피드백이 막 엄청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나눠줬던 그 포럼 관련된 질문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두 분이 그 이제 이야기한 것도 좋지만 우리 청중들과의 이제 소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자유롭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고요. 2부부터는 바로 손 들려고 그랬는데 2부부터는 그 먼저 이제 2부 질문을 들으시면서 이제 장관님들 나오셔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들으시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저한 이제 주시면은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질문을 하시려 손을 들어주셨는데 혹시 네. 마이크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전달할게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애증의 정치클럽이라는 저널리즘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김종대라고 합니다. 우선 두 분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김진수 대표가 부탁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고 네, 제가 정말 궁금해서 질문이 있는데 특히 김용진 교수님께 질문이 들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해 줬는데 그 실업률에 관한 그 그래프를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선진국에서 온 입장에서 디지털 변화가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두가 동일한 그런 어떤 변화를 겪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혹시 그 전 세계 산업을 비율로 본다면 디지털 산업이 영향이 가는 어떤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는 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예, 그 비율을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에서 80%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 영역이 디지털 기술들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AI 영향을 받는다 보면 지금 현재 구조로 봤을 때 나머지 개발도상국이 약 20%, 2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이 개발도상국들은 조금 굉장히 레그돼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패시미스틱한 그 전망에서 지금 현재 언더디벨롭된 저개발 국가들은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또 손을 들어서 아무나 자유롭게 또 들어주셨네요. 되게 많이 들어주시네요.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학대학교에서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최우석이라고 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이 이제 앞으로 온디맨드 서비스가 이제 좀 주가 되고 그를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좀 느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처리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수행하는 업무인데 혹시 그쪽 분야가 앞으로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어떤 수요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처리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엔지니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쪽 부분에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은 IoT라고 하는 툴들이 많이 할 거예요. 이 IoT를 요구에 맞게 개발하도록 하는 쪽의 엔지니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 모아진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는 거는 대부분 AI가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하지를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질을 한번 추정을 해서 이게 사람들의 그 긴장도 또는 집중도 이런 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다고 한번 쳐보죠. 그럼 당장 우리 여기서 무슨 데이터를 모아야 되지? 사람들이 지금 눈동자를 보고 이 김용빈을 쳐다보고 있는 거를 이게 데이터를 모아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습도 아니면 조도 이런 거 뭐를 모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거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IoT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데이터 모델이 나오겠죠. 어떤 데이터들이 모아져 있으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 모델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그러니까 엔지니어라고 했을 때 너무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엔지니어 이렇게 해버리면 요새는 이런 게 너무 프로다면 워낙 세분화돼서 잘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IoT를 개발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과 그 개발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모델을 통해서 실제 내가 여기 있는 거를 평가할 수 있나 하는 평가 모델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김명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네, 또 더 보셔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거가 지금까지는 우리 항상 기능적으로 접근했잖아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그 미션 중심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게 뭔지를 알고 나면 그 데이터 사이언스가 지금까지는 아무리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어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모르면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도 없고 모을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너무 쉬워지면서 뭘 알고 싶은지 그러면은 내가 사실은 그 직업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야에서 자유로워져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고 이걸 아는데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업이라는 걸 생각할 때 진짜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세대와 선배 세대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는 모습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네요.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저희 질문장에 성함이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VC에서 일하고 있는 유재현이라고 합니다. 유호연 대표님께 질문이 있고요. 저희 솔로 프러너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생태계를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이디어와 그리고 익스큐션을 하는 데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개개인들이 한 명이 기업가가 돼서 정말 뭔가 본인의 미션을 굉장히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션인데 이 미션을 과연 지금 현재의 이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개개인들이 미션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걸 더 이렇게 북돋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까 전에 솔로프러너들이를 도와주는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구체적인 계획은 좀 영업 기밀이긴 하지만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좀 정말 창업을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지 알면 공부라도 할 텐데 이게 계속 이렇게 처음에 투자를 받는데 RCPMS로 투자를 그게 주식의 종류가 엄청 많고 거기서 상환 우선주 무슨 소린지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뭘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저희는 이걸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지금 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뭔데요? 라고 이제 그러면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이 어드바이저가 필요하잖아요. 투자 받을 때 주식은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법률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CTO가 와서
테크 스택은 뭐 구글 클라우드를 쓰는 게 좋아 아니면 아마존을 쓰는 게 좋아 아니면 너네는 서버가 따로 있어야 되고 이런 조언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거를 다 사실은 AI가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파운더 역할을 하는 AI들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교육 플랫폼이자 스타트업 어드바이저 플랫폼 같은 거를 그냥 러프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좀 물어보셨던 그럼 미션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근데 미션을 사실은 미션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사춘기를 겪은 사람은 다 하나씩 갖게 되는 게 미션인데 우리가 억지로 사춘기를 안 가졌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우리가 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은 다음에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그걸 좀 빨리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면서 미국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해서 할 때 너는 뭐 좋아하니? 너는 미션이 뭐니?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당황하는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유독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보면서 느낀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풀어주면 나에 대해서 내가 항상 회사가 나에게 뭘 원하지, 나라가 나에게 뭘 원하지, 선생님이 나에게 뭘 원하지, 과장님이 나에게 뭘 원하지가 아니라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무슨 문제를 풀고 싶지, 그럼 나는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어느 회사로 가야 되지, 뭐 그런 걸 자유롭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금방 풀려져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수로서 우리 학생들 지도하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만 지금 이제 미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논문 주제를 못 정하죠. 석사, 박사는 논문을 써야 졸업할 거 아니에요. 논문 주제를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잖아요. 저는 뭐 이게 자랑이 아니고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이 좋은 저들의 논문 가장 많이 쓴 사람 중에 하나가 절 텐데 너무 쉽단 말이에요. 논문 주제 잡는 게. 왜? 저는 항상 현장의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저거 왜 저러지? 궁금증이에요. 궁금증.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니 갑자기 어떤 가게 앞에 사람이 많이 몰렸어요. 옆에 가게는 아무도 없어. 왜 그래?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럼 현상이 이해가 되고 그 현상을 설명하는 이슈들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트레이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요한 대표가 뭐 연구는 교수가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학생도 하고 대학생도 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미국에 공부를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국에서 10년 직장생활을 했고 그리고 공부를 하러 갔어요.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요. 초등학생부터 맨날 하는 얘기가 리서치야 리서치. 야 그거 리서치 좀 해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네 티어리는 뭐지?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너는 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 네 이론이 뭐야? 그럼 그거 한번 증거 찾아갖고 와봐. 이렇게 숙제를 내주더라는 거야 우리 애한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육계획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VC에서도 대표들한테 그 질문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트레이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게엔 왜 사람이 많고 이 가게엔 사람이 왜 없지? 라는 것을 똑같은 현상을 볼 때도 내 미션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면 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내가 뭐 사회적 계급 갈등에 하는 거면은 이 가게와 이 가게가 각자가 어필을 하는 사회적 계급은 어떤 곳인가, 내가 AI를 뭐 관심이 있는 사람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뭐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거든요. 같은 질문도. 그래서 미션을 또 자기 미션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그냥 질문하면 내가 아무 미션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 모두 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모두 다 똑같은 질문을 추구를 해요. 그러면 또 경쟁이에요. 그리고 같은 결과만 나오고. 그래서 각자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질문들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달달 타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마지막이나 혹시 질문 또 있으시면은 계속 질문 있으시네요. 열기가 네 그러면은 저기 성함이랑 얘기해 주시고 아니 이 목소리 잘 울려가지고 좋습니다. 저기 한국 경영혁신 그 중소기업 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웅 부회장입니다. 저는 이제 대그룹에서 한 40년 일하다가 어떤 인연이 돼서 중소기업 그쪽 협회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디지털 현안 이런 게 굉장히 화두고 또 중소기업으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좀 많이들 익숙해져 계시는데 제가 오늘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ESG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금융자본 이런 데서 어떤 가이드를 다시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도 좀 많이 또 요즘은 나오고 있고 왜냐면 결국 그게 소비자의 어떤 코스로 이제 돌아오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대그룹들은 어떤 가이드는 없는데도 ESG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가는데 중소기업들은 그런 미션도 잘 모르고 리서치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 헤매고 있어요.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중기부는 중기부대로 가이드는 있는데 어떤 걸 쫓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건지.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걸 이제 우리 미래 세대 이슈 앞으로 향후 10년 대한민국 미래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 음모론은 별로 찬성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일기 탄소중립위원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길은 무조건 가야 하는 길이다. 요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폭염 홍수 이런 그 이상기후 현상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이슈를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가라는 걸 조심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김정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얘기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부나 또는 생산성본부나 동반이나 다 자기 입장에서 무엇인가 체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사업 기회가 되는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IFRS에서 그 스탠다드 1, 2의 스콥 3 그러니까 원소재에서 제품을 만들고 폐기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추정을 해라라고 지금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리고 이유는 이미 공무방실사법이 독일은 지금 이미 작년에 디렉티브가 나왔고 이미 실사법이 나와서 몇 개 국가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기업이 똑같은 걸 매저할 방법이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 예를 들어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티어 1 서플라이어인지 티어 2 서플라이어인지 티어 3 서플라이어인지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 얘기해 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동반이 보고 이런 역할을 좀 빨리 하시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건 우리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 중에 실리카겔이라는 게 실리카겔 혹시 아십니까? 실리카겔 옷에 들어가 있죠. 다 습기 제거하려고. 이게요 환경에 굉장히 유해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문틈을 개는 종이가 있거든요. 흰지는 아닌데 이거 뭐라 그러죠? 조그만 거 이렇게 종이로 개는 게 있는데 얘가요 실리카겔보다 12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 습기를 빨아들이는데
그거를 알았어요. 어떤 기업이. 그래서 그걸 갖고 실리카계를 대체하는 지금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공급망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내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실은 이게 디지털 쪽으로 정부가 좀 먼저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안 하고 맨 이상한 주변을 변죽을 두드리는 일을 좀 많이 했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사업 계획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단 정보를 알려주고 그들이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개가 다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않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도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그래서 다들 이게 규제다, 문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같이 나중에 또 고민 한번 해보시죠. 역시 우리 김용진 교수님, 유현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할 때 한 7시 2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혹시 7시 20분에 끝내도 될까요? 다 됐으니까 시간이. 되게 많은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1부는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한 5분에서 한 8분 정도 휴식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미래세대 분들이 뒤에 한 20-30명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2부 할 때는 그분들도 앞에 좀 앉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경제를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AI와 정치, 그리고 미래의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